그러면 2부 이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앞서서 2000년도 작품 메멘토에 대해서 조금 깊게 얘기를 해봤고 네. 이제 그 다음은 사실 다크나이트 이제 시리즈가 시작을 하는데 아까 그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나이트는 다음 주에 아예 몰아서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하고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인썸니아라는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뺐어요. 네. 왜냐면 이게 뭐 네이버나 유튜브, 왓챠, 넷플릭스 다 검색해봤는데 일단 작품이 없고 이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유튜브에 개인이 그냥 임의로 올린 자막도 없는 그런 버전밖에 없더라고요. 화질도 안 좋은. 억지로라도 이걸 볼까 했는데 또 불구하고 안 했던 이유는 일단은 그 놀란 감독님이 작업한 그 장편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감독만 하고 각본을 안 쓴 영화가 인썸니아예요. 리메이크작인데 그래서 별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100% 놀란 감독의 작품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네. 구하기도 어렵고 놀란 감독님의 뭐 성향이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는 할 수가 없고 리메이크작이고 원래 있던 작품을 약간 변형해서 감독만 한 거라서 그래서 뺐어요. 네, 그래서 인썸니아는 사실 조금 접하기도 어렵고 해서 평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 2006년도 작품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게요. 인썸니아가 그 뜻이 그거잖아요. 불면증. 이 영화를 보면 졸린다. 이런 평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불면증이 났습니다. 뭐 이런 졸린다. 그런 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굳이 그렇게 논란을 알고 싶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가죠. 네, 다음 2006년작 프레스티지를 한번 다뤄볼게요. 네. 그래서 프레스티지라고 하면 아마 아파트나 자동차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요? 프레스티지 치면 사실 아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보다 더 많이 나와요. 프레스티지는 약간 고급, 명품 이런 뜻이 있고 뭐 위신 있는, 명망 있는 막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조금 다른 뜻으로 쓰여요. 마술 전문 용어로 쓰이는데 그거에 3단계 나누죠. 마술이 3단계로.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프레스티지가 라인업이 굉장히 빵빵해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라인업 빵빵한 영화일 줄은 몰랐는데 일단 휴잭맨이랑 크리스찬 베일이 나오고요. 근데 크리스찬 베일은 사실 다크나이트 주연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때부터 크리스찬 베일이 약간 크리스토퍼 놀란의 약간 뮤즈처럼 자주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휴잭맨 씨, 크리스찬 베일 씨 이렇게 두 분이 약간 나란한 미남 양대 산맥으로 등장하시고 심지어 스칼렛 요한슨. 그러니까요. 아주 젊은 시절 스칼렛 요한슨까지 나오고요. 깜짝 놀랐어요. 미모가 아주 상당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조연분들도 좀 되게 대단한 분이 나오는데 이제 앤디 서키스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시죠? 앤디 서키스는 사람으로 잘 안 나오는 배우예요. 일단 골룸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고 그리고 혹성 탈출에서 시저 역할. 그러니까 사람 분장을 안 한 사람 형태로 연기를 잘 안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멀쩡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못 알아볼 거예요. 저 사람이 골룸이라고? 골룸이십니다. 그 유명한 그 앤디 서키스 분이 이제 사람 형태로 나오시고 그리고 맨 조금 뒤로 가면은 되게 대단한 그 카메오 배우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네, 빵빵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려운 영화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라인업 보는 재미로도 한번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맞아요. 네, 좀 섭외가 잘 된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특히나 놀란 감독의 장편 영화 중에 안 알려진 영화지 않나. 맞아요. 그죠? 이게 뭐 논란하면 프레스티지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못 들었으니까요. 잘 없죠. 보통 메멘토부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메멘토나 인셉션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떨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하지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작품은 절대 아니기도 저는 하고요. 요번에 되게 좋았어요. 처음 봤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건 별 5개다. 너무 그 반전도 기가 막히고. 별 5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늘 한 거 다 별 5개 줬어요. 너무 좋아요. 완전 논란의 그 처돌이가 되셨네요. 그러면 이제 영화를 이제 약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영화 시작할 때 마술의 3단계라는 게 나와요. 이 영화 자체가 마술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두 마술사인 두 마술사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근데 이제 배경 자체는 1900년대 초반이에요. 1900년대 초반이 어떤 때냐면 물론 그때를 사셨던 분은 없겠지만 이제 약간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약간 신화적인 거, 미스테리적인 것들을 과학이 대체를 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다룰 게 약간 과학이 현대사회에 서서히 침범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이라는 이 비과학적인 어떤 것이 그것과 어떻게 만나지는지 그것도 되게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 그 시대를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과학과 약간 그 미신이 공존하던 아직은 공존하던 그 시대, 매력적인 시대죠. 그 시대에 이제 두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할 때 마술의 3단계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진짜 마술의 3단계인지 이 영화에서 감독이 설정한 마술의 모르겠네요. 3단계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저희가 마술사는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술의 3단계는 첫 단계 플리츠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 한글이 잘 안 와닿아가지고 영어로 가져왔어요. 좋아요. 플리츠라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술의 소재를 공개를 해요. 새면 새, 뭐 사람이면 사람, 뭐 어떤 도구면 도구 그거를 공개를 하면서 그거를 관객들에게 별 눈속임이 없다, 조작된 것이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안심시켜주는 단계예요. 맞아요. 그래서 관객을 뭐 무대 위로 올려서 한번 만져보세요라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안심시켜주는 단계를 건너가고 그 다음 2단계 더 턴 대전환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서 관객에게 어떤 눈속임이 시작되는 단계를 더 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묘기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방금 보여줬던 물체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객들이 깜짝 놀라지만 아직 박수는 터져 나오지 않는 그 정도의 단계를 더 턴이라고 하고 3단계가 이제 영화 제목인 프레스티지 단계예요. 프레스티지 단계에서는 아까 사라졌던 그 물건이나 사람이 다시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을 더 프레스티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사라졌다 나타나는 게 마술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관객들한테 확인을 시키고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뭐 새가 나타나기도 하고 카드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이 사라졌다 갑자기 탁 나타나고 이게 마술인 거죠. 그러니까 마술의 3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물건이나 사람이 사라지는 마술로 예를 들자면 물건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주는 게 플리츠, 그리고 그 물건이나 사람이 사라지는 게 더 턴, 그리고 그 사라졌던 물건이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박수갈채를 받는 그 순간을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술의 3단계를 처음에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앞부분을 조금 제외를 하고 이제 시간 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그 대마술사 스승님이 나와요. 이제 마이클 케인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왕자의 게임에도 나오시고 되게 유명한 할아버지 배우세요. 그분이 이제 제자 2명을 두고 있어요. 휴잭맨이랑 크리스찬 베일. 제자를 얼굴 보고 캐스팅하셨나 봐요. 그 두 분을 이제 제자로 데리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그 휴 잭맨은 엔지어고 크리스찬 베일은 보든. 네네네. 엔지어 보든. 네, 그래서 휴잭맨 씨는 이제 엔지어로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 씨는 보든으로 이제 앞으로 명칭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그 옆에 이제 엔지어의 와이프 줄리아라는 여배우가 줄리아도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케인 스승님이랑 그 다음에 엔지어, 보든 그리고 줄리아 이렇게 4명이서 마술사 크루예요. 그래서 재밌는 마술 공연을 하면서 생계를 연명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장 밀고 있는 마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줄리아의 팔다리를 묶어서 수조에 빠뜨리고 수조를 이렇게 커튼 친 다음에 1분을 기다렸다가 커튼을 다시 열면 줄리아가 팔다리를 다 풀고 그 잠겨있던 수조에서 나와서 수조 옆에 이렇게 서서 등장하는 맞아. 그런 마술, 탈출 마술을 되게 밀고 있고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날도 그 마술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술쇼를 마치고 이제 넷이서 화기애애하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 베일 보든이 마술을 잘 했는데 계속 괜히 딴지를 거는 거예요. 맞아 그랬어. 보든 씨는 이제 줄리아의
팔을 묶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지어는 줄리아의 다리를 묶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든이 자꾸 이 매듭을 이중 매듭이라는 걸로 바꿔서 묶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굳이 그걸 그렇게 바꿔서. 네네. 근데 사실 마술이 잘 끝났는데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그 반대를 합니다. 이중 매듭은 물에 젖으면 뭐 풀기 힘들고 그거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바꾸려 그러냐 막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계속 보더니 이중 매듭으로 해야 된다면서 계속 땡깡을 부려요. 고집을 부리죠. 근데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또 다시 이제 마술을 하는 날이 왔는데 이제 또 보더니 그 탈출 마술을 하기 전에 줄리아의 팔을 묶으려는데 줄리아를 좀 쎄하게 봅니다. 줄리아도 약간 쎄한 걸 느껴요. 이게 뭐야? 이중 매듭 묶으려 그러나? 근데 이중 매듭 묶었는지 안 묶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결국 그런 쎄한 와중에도 쇼는 계속 되어야 하니까 줄리아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제 수조로 다시 빠져듭니다. 그리고 커튼을 치는데 줄리아의 남편인 엔지어는 1분을 기다리면서도 뭔가 쎄한 거예요. 뭐지? 평소랑 뭔가 느낌이 다른데? 그러다가 결국 못 참고 1분이 되기 전에 커튼을 치는데 줄리아가 원래라면 진작에 팔이랑 다리의 끈을 다 풀고 나왔어야 됐는데 아직도 수조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로 익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다 보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엔지어가 기겁을 해가지고 막 수조를 깨서 뭐 구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제 수조가 생각보다 단단해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고 물이 다 흘러나오면서 이제 줄리아가 이제 수조에서 나왔는데 이미 익사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난 마술쇼 중에. 그래서 그렇게 줄리아를 떠나보내게 되고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든이 와요. 근데 엔지어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내 와이프를 죽인 놈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여기 뭐하러 왔어? 너 아까 그때 이중 매듭으로 바꿔서 묶은 거 맞지? 계속 물어봐요. 근데 보더니 약간 멍청하게 계속 기억이 안 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기억이 해놓고 안 났을까요? 기억이 안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엔지어가 빡친 거죠. 너가 묶어서 우리 와이프가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려는 건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엔지어와 보든은 완전 틀어지게 되죠. 엔지어는 보든을 자기 와이프를 죽인 그런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고 보든은 자꾸 기억이 안 난다면서 바보 같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둘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보든 알아서 혼자서 쇼를 하게 되고 또 엔지어와 엔지어 스승님은 또 둘이서 같이 계속해서 쇼를 하게 돼요. 크루가 갈라진 거죠. 갈라졌어. 그리고 이 엔지어랑 이제 스승님의 크루에 이제 새로운 여자 조수가 필요해서 그때 이제 스칼렛 요한슨을 새로운 여자 조수로 이제 스카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크루가 또 각자의 마술쇼를 이어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좀 웃긴 복수극이 펼쳐지는 거죠. 보든이 이제 쇼를 하러 갔는데 이제 보든은 사실 아까 이중 매듭 때처럼 조금 위험한 마술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의 마술사예요. 그래서 총알 잡기라고 되게 위험한 마술을 시전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실제 총알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맞는 연기만 하고 총알을 낚아채는 연기를 해서 이렇게 관객들에게 총알을 보여주는 연기인데 그냥 화약만 넣는다고 네, 총알을 안 넣고 가짜로 하는 건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엔지어가 관객으로 들어가 있다가 진짜 총을 쏴서 맞아. 그래서 결국 보든이 손가락 2개를 잃게 됩니다. 네. 마술쇼 중에. 근데 마술사에게 손이 얼마나 생명인데 생명이죠. 손가락 2개를 잃게 된 거예요. 보드는 개빡치죠. 그래서 또 그러고 있는데 또 가만히 있을 보든이 아니에요. 엔지어 쇼에 찾아가가지고 엔지어가 이제 새를 없애는 새장에서 새를 없애는 마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객으로 위장을 해서 찾아간 다음에 새장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같이 나와 있던 여자 관객의 손가락을 부러뜨려요. 맞아. 또 대형 사고가 난 거죠. 둘은 계속 이런 유치한 복수극을 하면서 서로의 마술 공연을 망쳐놔요. 맞아.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맞아. 하면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죠. 네. 그냥 아내를 죽인 범인을 넘어서 내 마술쇼를 망치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보든이 순간이동 마술이라는 거를 시연을 하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엔지어도 보러 가요. 그게 얼마나 대박이면 이렇게 난리가 났지? 하고 보러 가는데 정말 대박인 거예요. 문 한쪽에서 문을 닫고 보든이 나가면 1초도 안 돼서 저 멀리 있는 다른 문에서 보든이 다시 나오는 그런 마술인 그게 어떻게 거예요.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보면서도 못 믿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아무리 또 보고 또 봐도 트릭을 모르겠는 거예요. 엔지어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둘이 원수고 라이벌인데 보든이 너무 훌륭한 마술을 개발을 해서 인기를 얻고 잘 나가니까 엔지어가 너무 이제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순간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요. 그게 바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술주정뱅이 맞아. 네, 배우를 고용을 해서 걔를 자기랑 똑같이 분장을 해놓고 자기는 문을 닫고 나가는 척하지만 사실은 무대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던 엔지어의 대역이 이제 문이 닫히는 순간 위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나오는 척하면서 순간이동을 이렇게 연출하는 트릭을 만들어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대성공을 하죠. 왜냐면은 그 대역 배우가 엔지어랑 너무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해서 마치 두 명 다 순간이동 마술을 잘 구현해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엔지어의 마음 한켠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술은 가짜야.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에 시달려요. 분명히 보드는 정말로 순간이동을 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저 주정뱅이 이상한 배우 제가 박수받게 하고 나는 무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야 라고 계속 이제 자책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러다가 이제 엔지어가 못 참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보든의 순간이동 비밀이. 그래서 자기 조수인 스칼렛 요한슨을 보든한테 너 가서 첩자 역할 좀 하고 그 마술 트릭 뭔지 좀 알아와 하고 보내버립니다. 근데 스칼렛 요한슨은 조금 서운해해요. 나는 조수고 같이 하는 동료인 줄 알았는데 막 자기를 스파이로 보내버리고 이러니까. 원래 엔지어를 좋아하지 않았나요? 약간 좋아했던 느낌도 있었는데 엔지어는 그 정도 느낌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보내버리고 좀 우습게도 스칼렛 요한슨은 보든에게 스파이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든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때 되게 보든이 잘생겼어요. 크리스찬 베일이 젊었을 때 되게 미남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은 스칼렛 요한슨이 한 건 해와요. 일기장을 훔쳐오죠. 보든의 일기장을 훔쳐와서 이 일기장에는 분명히 마술의 트릭이 적혀 있을 거야. 확인을 해봐 했는데 트릭이 없어요. 일기장에도. 그래서 엔지어가 너무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순간이동 마술의 비밀이 궁금해서. 트릭을 해석하는데 너무 그게 트릭 자체가 그 암호 같은 걸로 써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퍼뜩 봐서 모르겠는 거예요. 빨리 알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보든의 그 남자 조수가 있어요. 펠런이라고. 펠런을 납치를 합니다. 맞아요. 납치. 그러니까 너무 미친 거죠. 그 순간이동 마술의 비법을 알고 싶어서 펠런을 납치를 했는데 맞아. 펠런을 납치하니까 보든이 막 헐레벌떡 옵니다. 펠런 어딨냐고. 그래서 펠런을 이렇게 막 땅 같은 데 묻어놨죠. 묻어놨어요. 무덤 같은 데다. 그래서 막 너 비법 알려주면 펠런 어딘지 알려줄게 이래요. 그래서 결국 보든이 어떤 비법이 적힌 쪽지를 하나 엔지어에게 주고 이제 보든에게 엔지어는 보든에게 이제 자기 조수를 어디 숨겨놨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확인을 했는데 쪽지가 막 구구절절 안 적혀 있고 그냥 딱 한 단어가 적혀 있는 오로지 거예요. 한 단어. 테슬라 이렇게 테슬라.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시대적 배경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설적인 과학자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실존해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알았다. 니콜라 테슬라 그 사람한테서 순간이동하는 과학기술을 얘가 배워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너가 과학의 힘을 안 빌리고 어떻게 순간이동을 했겠어 이러면서 이제 엔지어도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니콜라 테슬라를 만나러 영국에서 미국까지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혼자 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니콜라 테슬라를 이제 저 미국의 산골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가 등장을 하는데 배우가 이제 데이비드 보이 배우가 나와요. 가수 데이비드 보이가 나오시는데 그래서 처음에 보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메이크업 하나도 없이 그냥 멀쩡하게 나오시니까. 그리고 그 조수분은 앤디 서키스, 골룸 배우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카메오로 나오시기에는 되게 대단한 두 분이 이제 카메오로 잠깐 나오시는데 뭐 짧게 얘기하자면 아마 놀란 감독이 데이비드 보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메멘토 엔딩 노래도 데이비드 보이 노래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차기작인 여기 프레스티지에서는 또 데이비드 보이를 배우로 스카우트하기까지 했으니까 팬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심이네. 니콜라 테슬라와 이제 기술을 순간이동 기술을 가져가려 그러는데 이걸 웬걸 순간이동 기술을 아직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실험 중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보든이 엔지어한테 뻥친 거죠. 네. 자기는 테슬라한테 기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그치. 혼자 미국 가서 삽질 좀 하고 와라 이러면서 맞아 그런 거예요. 네, 뻥친 거예요. 빡치죠. 그래서 이제 떠날라 그래요. 엔지어가 내가 낚였구나 하고 떠날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순간이동은 실패했지만 복제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 모자랑 고양이로 순간이동 마술을 시범을 하는데 모자랑 고양이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죠. 실패다 했는데 실험실 바깥에 가봤더니 모자랑 고양이가 산처럼 쌓여 있는 진짜 거죠. 쌓여 있어 막. 순간 이동은 실패했지만 그 복제, 자가 복제 기능을 성공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순간 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하겠다. 그러면서 어쩌던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 기계를 받아오게 됩니다. 복제 기계를. 그래서 그걸로 순간 이동 그 마술을 연출을 해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를 들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엄청난 순간이동 마술을 구현을 해내요. 보든이 하는 순간이동 마술은 사실 기껏해야 뭐 2, 3m 정도 거리를 두고 문을 닫으면 1초 있다가 다른 문에서 나오는 정도였는데 이제 엔지어가 하는 마술은 45m.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진 지점에서 저 무대 끝에 45m 지점에서 자기가 다시 1초 만에 나타나는 그런 마술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눈에 보기에는 저거는 마술이 아니라 마법이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복제 기구도 되게 마법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링 같은 거 위에 이제 일렉트릭 쇼크가 막 치잖아요. 맞아요. 전기. 이제 일렉트릭 쇼크가 막 치는데 그 전기 쇼크를 이렇게 막 엔지어가 막고 있어요. 그럼 엔지어가 거기서 사라지고 이제 저 멀리 45m에서 엔지어가 나타나서 박수를 맞는 이걸로 대박이 납니다. 뭐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길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보드는 아니 어떻게 나는 테슬라 거짓말로 알려줬는데 너 미국 가서 삽질 좀 하라고 알려줬는데 쟤 뭐 좀 얻었나 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밀이 오히려 궁금해진 거야. 엔지어는 보든의 순간이동 마술을 알고 싶었는데 더 대단한 걸 해왔으니까 이제 보든이 오히려 엔지어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지어가 보든의 마술쇼에 또 관객으로 위장을 해서 찾아가요. 이게 첫 장면이죠. 이게 첫 장면. 이게 첫 장면이야 지금. 첫 장면을 사실 건너뛰었는데 지금 또 설명드릴 거라서 이게 앞부분에 나오고 약간 메멘토처럼 현실과 아니죠 미래와 과거가 약간 오가면서 교차 편집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플리지 단계죠. 플리지 단계 관객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그 일렉트릭 쇼크가 치는 기계를 이렇게 검사를 해요. 별 문제가 없나, 이게 믿을 수 있나 검사를 하면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보든이 위장을 해서 관객으로 올라가서 같이 만지는 척 하다가 다른 관객들은 자리로 돌아가는데 혼자 몰래 백스테이지로 잠입을 하는 거죠. 막 경호원이 막고 이러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들어갑니다. 백스테이지로. 들어갔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기계 바로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너가 진짜 순간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 무대 밑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그 밑에 뭔가 수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조가 옛날에 그 엔지어의 와이프 줄리아가 맞아. 그 죽었던 그 유리 수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이 담긴 상태로. 맞아.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엔지어가 그 수조로 떨어져요. 수조로 떨어지는데 이것도 마술의 일부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 안에 갇힌 엔지어는 너무 괴로워하면서 죽어가죠. 막 수조를 치면서 익사를 합니다. 맞아요. 익사하는 장면을 보든이 이제 그냥 실시간으로 보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보든이 사실상 엔지어 살해 혐의로 재판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 보든은 한 게 없어. 자기는 마술의 비밀이 궁금해서 백스테이지 침입한 죄밖에 없는데 눈앞에서 엔지오가 그냥 수조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어이없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가게 되는데 재판에서 이제 뭐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를 범인으로 더 몰아가게 되죠. 범인으로 몰아가게 되는데 기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왔어요. 범인으로 몰아가게 되는데 맞아요. 이제 거기서 거의 실형이 확정이 돼요. 교수형에 처해질 운명이 되는데 이때 보든이 그 아내가 한 명 있었어요. 아내랑 딸이 있었는데 맞아. 아내는 뭐 좀 비극적으로 자살을 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제
죽더라도 딸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감옥에 누가 찾아와요. 근데 약간 콜드로 경이라는 되게 귀족이 계신데 그 귀족의 변호사래요. 그래서 변호사가 자기 딸을 데려옵니다. 딸을 데려와서 우리 되게 잘 사는데 너가 그 순간이동 마술 하던 거 비법 알려주면 우리가 딸을 잘 보살펴 줄게. 근데 안 알려주면 너 딸 양육원 보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맞아. 그래서 보든이 되게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콜드로 경이 찾아와요. 콜드로 경이 항상 변호사만 보내서 협박을 하다가 본인이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콜드로 경이 엔지어의 얼굴을 하고 온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엔지어는 자기 눈앞에서 수조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심지어 자기는 그것 때문에 교수형에 처하게 생겼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엔지어가 콜드로 경이라면서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완전 혼란스럽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도 딸은 살려야 되니까 내 프레스티지를 다 적었어. 내 그 순간이동 마술의 비법을 이 종이에 다 적었어. 이거 줄 테니까 제발 내 딸을 잘 보살펴줘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콜드로라는 이름을 한 엔지어가 이제 그 종이를 다 찢어버리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순간이동 더 잘해 이제 막 이러면서 딸을 데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맞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곧 반전이 밝혀지죠. 이제 마지막 결말이죠. 그리고 보드는 결국 그냥 그대로 교수형에 처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거든. 엔지어가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지어 살해 혐의로 이제 교수형에 처해서 죽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두둥 알고 보니까 콜드로 경이라고 했던 그 엔지어는 사실상 엔지어의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 엔지어는 원래부터 콜드로 경이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콜드로 경인데 앞에 조금 떡밥이 나오는데 자기는 마술사라는 게 원래 약간 귀족들이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약간 좀 천민들이 하는 직업인데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콜드로 경이라는 귀족 신분을 약간 조금 잠깐 숨겨놓고 이제 거리로 나와서 엔지어라는 가명을 가지고 마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냐? 아까 니콜라 테슬라한테 받아온 기계가 순간이동 기계가 아니라 복제 기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순간이동 45m 순간이동 마술을 어떻게 구현했는지가 거기서 드러나는데 바로 그때 자가 복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그냥 수조에 떨어져서 바로 익사시켜 죽여버리고 사본이 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쇼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서 그 순간이동 마술을 위해 매회 자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살을 하고 또 자기는 또 살아나고. 근데 이 죽은 엔지어랑 살아난 엔지어가 사실 정확히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인물일 수도 있죠. 다른 자아를 가진 인물일 수도 있지만 그냥 끊임없이 자가복제를 하고 원본을 죽이면서 마술 쇼를 이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인기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밝혀지는데 그래서 엔지어가 이제 보든의 딸을 데리고 이제 여전히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뭔가 이제 자기 마술쇼 하던 거기에 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던 보든이 나타나요. 그게 좀 이상하죠. 죽었던 엔지어가 갑자기 살아있고 방금 교수형 처에서 죽었던 보든이 갑자기 다시 또 살아난 엔지어 앞에 살아난 보든이 나타나요. 맞아. 그래서 총을 겨눕니다. 그래서 엔지어 클론이긴 하지만 복잡한 거죠. 너 뭐야? 너 죽었었잖아. 내가 봤는데 교수형 처하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보드는 애초부터 쌍둥이였던 거예요. 맞아. 그런 트릭이었던 거죠. 이게 트릭의 두 가지예요. 여기서 플리츠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보든의 쌍둥이가 우리 형에 대한 복수다 이러면서 이제 엔지어 클론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게 끝이죠. 스토리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반전이 전에 끝내줬던 것 같아요. 반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마술의 3단계를 영화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플리츠 단계를 이제 둘이 순간이동 마술을 어떻게든 뭐 구현을 해냈다. 그게 플리츠고 2단계 근데 둘 다 죽었어. 둘 다 사라진 거죠. 근데 3단계 둘 다 부활했어요. 맞아. 한 명은 클론으로 부활했고 한 명은 쌍둥이 형제로 부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끝까지 영화 자체가 하나의 마술쇼인 것처럼 구성을 잘 구성적으로도 절묘하게 구성을 절묘하게 하고 있어요. 액자식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메멘토랑 똑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 편집이 일어나면서 뒤에 가서야 이 순서였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뭐 니콜라 테슬라 나왔다가 뭐 옛날 얘기 나왔다가 있어요, 갑자기 이래서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이러는데 결국은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본체가 죽었는데 사본, 카피, 쌍둥이 같은 것이 계속해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사실 처음 느끼는 거는 사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엔지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매회 자살하면서까지 마술사였어의 인기를 얻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요. 보드는 평생 자기가 쌍둥이인데 두 개의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 명이서 한 명의 인격을 연기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은 이제 그 동생인가 그 사람은 조수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맞아요. 다 속이죠. 아까 엔지어가 잠깐 납치했다가 찾아낸 그 조수가 바로 쌍둥이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둘이서 항상 한 명은 보든 한 명은 쌍둥이인 게 한 명은 조수인 게 아니라 둘이 계속 스위치를 해가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계속 조수이기에는 한 명이 계속 빚을 받으니까 둘이 계속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손가락도 닮아야 되니까 손가락도 자르는 모습도 나오고 맞아요. 거기다 아내마저도 속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가족마저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엔지어가 보든 마술쇼에 쳐들어가서 총을 쏴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쌍둥이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을 연기해야 되니까 손가락이 부러지지 않은 한 명도 그 손가락 길이에 똑같이 맞춰서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거예요. 둘 다. 마술쇼를 위해. 그게 뭐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관객의 환희, 인기 그걸 위해 모든 걸 잃게 된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맞아요. 네,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그 보든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의 삶을 살면서 한 명은 스칼렛 요한슨을 사랑하고 또 한 명은 자기의 원래 와이프를 사랑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와이프도 몰라요. 보든이 두 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쩔 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실 계속 위화감을 느낍니다. 아내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나를 사랑하니 오늘은 나를 사랑해? 오늘을 나를 사랑해를 물어보는데 어떤 날은 너무 진심이야. 아내도 알겠어. 보니까 근데 어떤 알겠어. 날은 눈에 거짓이 가득해. 너 나 안 사랑하는 것 근데 같은데? 그것도 진실이긴 하죠. 두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게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맞아. 아내가 끝에 가서 그걸 알아챈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자살했나? 그래서 자살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아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일생일대 희생을 한 거예요. 저는 엔지어보다 보든이 더 큰 희생이었다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마저도 완전한 거짓 속에 살게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얻어낸 순간이동 마술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상업 영화로서도 되게 잘 만든 영화인 좋았어요. 것 같고 상업 영화 그거에 걸맞는 화려한 라인업이 있어서 또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몇 가지 정도 좀 특이한 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좋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1900년대 초반 과학과 마술이 공존하던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세상이 점점 과학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던 것, 우리가 상상하던 것이 점점 과학으로 대체가 되어가고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상상하던 것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과학으로 인해 대체됨으로써 인해.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 마술쇼라는 게 점점 작아지죠. 과학에 의해 잡아먹히잖아요. 니콜라 테슬라 기계에 의해 잡아먹히고 그러네요. 약간 그런 장면이 좀 나오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는데 또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과학이 아무리 고도로 발전해봤자 아직도 마술을 못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직도 순간이동 못하잖아요. 못하죠. 1900년대 초반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걸 100년이 지금에도 못 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복제 기술도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마술이나 이런 인간의 상상력 같은 게 과학보다 훨씬 앞서 있다. 과학이 아무리 마술을 점점 대체하고 사람들의 그런 상상력을 대체해 갈지라도 결국 마술은 못 따라간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마술이랑 마찬가지 같아요. 영화가 구현해내는 것들을 아직 과학이 구현을 못 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간 또 과학이 그걸 다 대체하겠죠. 영화에 나오는
나오는 순간이동, 복제기술 그런 거를 과학이 다 언젠간 구현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영화나 마술은 더한 걸 하고 있겠죠. 그 다음 스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학보다 언제나 앞서 있다. 그러네요. 약간 이런 메시지도 저는 받았거든요. 상상력이 먼저 가 있고 그거를 이제 과학이 어떻게든 구현해내려고 과학자들이 막 노력하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거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건 아마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했던 상상을 연구하고 실현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라이트 형제도 인간이 날고 싶어. 그거를 이제 누군가 상상하고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날개 같은 거 비행기 날개도 만들고 결국 비행기가 나와서 다 하늘 날아다니고. 맞아요. 맞아요. 과학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전화기도 옛날에 전화기 없을 때만 해도 뭐 멀리 떨어진 사람이랑도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상상을 하다가 만들어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저 멀리까지 들린다는 게. 이 영화 속에서도 뭐 그런 게 나와요. 막 엄청 산골 니콜라 테슬라가 있는 곳이 엄청 산골인데 네.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기 들어왔죠. 엔지오가 놀라죠. 아니 전기가 있어? 막 옛날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를 과학이 열심히 대체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상상력은 과학보다 위대하다. 약간 이런 메시지가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복수심과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과학과 마술의 그 묘한 경계선 그리고 그것들이 섞여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또 복제인간 얘기가 나오는데 복제인간. 아마 프레스티지가 이런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복제인간? 마술사 얘기 아니었어. 복제인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처음 그 장면이 나와요. 처음 이제 엔지어가 테슬라한테 받아온 그 기계로 자기 복제 실험을 했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클론이 앞에 나타나죠. 거죠. 근데 엔지어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하필 그때 총이 있었거든요. 총으로 자기 클론이 나타나자마자 쏴 죽여버립니다. 근데 클론이 아니야 나 너야 막 이러는데 그냥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게 막 얘를 막 살해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존재가 세상에 복사되는 게 사실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매회 순간이동 마술을 실현을 하면서 그 나레이션이 나와요. 오늘 죽는 건 나일까 나의 복제품일까 늘 두려움에 떨면서 마술쇼를 했다.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그 복제되는 그 순간에 원본인 내가 죽을지 아니면 사본이 생겨서 죽을지 알 수 없고 다시 그 복제되는 것도 그게 나일지 아니면 내가 아닌 어떤 사본 다른 누군가일지 모르면서 매회 두려움에 떨면서 그 마술쇼를 계속해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복제양이라든지 그런 건 이미 있긴 있잖아요. 동물을 복제하는 거. 근데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 자체는 윤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술이 있어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아무래도 진짜 똑같은 사람이 아마 있으면 윤리적인 문제로 못하고 있는 거지. 윤리적인 걸 거예요 아마. 기술적으로 못해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일랜드 같은 것도 있는데 아일랜드랑 조금 다른 게 아일랜드는 그냥 완전 다른 개체잖아요. 그러니까 DNA만 똑같고 완전 다른 개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실의 나의 기억과 나의 자아감을 똑같이 가진 진짜 그 다 사람이 마음도 복제해가지고 마음과 똑같이. 기억 다 가지고 있는 게 똑같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되게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나일까?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실제로 그런 기술이 있고 그렇게 복제됐다고 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럴 것 같으세요? 왜냐면 갑자기 그 이즈2가 갑자기 나타나서 진짜 완벽히 똑같은 기억과 자아를 가진 되게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일단 지금은 복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 생활의 영역들, 관계들이 다 들어가서 침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진짜인지 헷갈려 할 거고 그러면 결국엔 남는 선택은 내가 죽든 그 사람이 죽든 하나만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것 같아. 그 사람도 자기가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원본인 거고 서로 내가 원본이고 너가 내 삶에 침투하는 거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니까 서로 죽이는 것 같긴 해요. 뭐 동물이라면 서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더불어 살 것 같은데 그쵸. 인간은 동물이면은 제가 나랑 똑같은 자아구나 뭐 이런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신경 쓰겠어요.
똘똘이 1, 똘똘이 2 있는데 둘이 잘 지낼 것 같긴 해요. 근데 인간은 워낙 복잡하게 이제 생각도 많고 사회적으로 얽혀 있어서 완벽하게 같은 존재가 있는 걸 참 참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쟤를 죽여야 내가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한 명이어야 돼. 나는 약간, 오로지 하나. 오로지 세상에 한 명이어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유일한 존재여야 돼. 그러면 나는. 약간 엔지어가 매회 자기 클론을 죽이잖아요. 자기 자신인지 자기 클론인지를 매회 죽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살해가 그 성립한다고 보세요? 살인이라고 보세요? 어쨌든 살해는 살해죠. 죽이는 거니까. 살해는 살해다. 죽이는 거.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영화는 다른 부분 다 이해되는데 결국엔 마법을 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간 사람이 안 죽으면 상관없어. 근데 올라간 사람이 죽을 걸 알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지? 자기 희생인가? 근데 희생이라기보다는 또 약간 이런 멘트가 나와요. 엔지어가 이제 보든 쌍둥이가 엔지어를 총으로 죽일 때 총 맞고 살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있잖아. 관객 환희. 그거 맞아. 너무 좋지 않아? 그걸 느끼기 약간 위해서. 중독자적인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관객 환희, 그 프레스티지 단계에서 오는 그 환희에 너무 중독돼 버린 거죠. 쇼맨십 그런 거죠. 근데 더 강력한 거를 원하는데 그걸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찾을 수 있었던 게. 그러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매회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래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걸 느끼려고. 근데 연예인들 확실히 그게 스포트라이트가 막 비치고 수만 명이 환호하면 거기에 거의 마약처럼 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장면도 저도 많이 나와요. 만약에 당장 무대에 올라가면 무대 공포증이 있겠지만 수만 명이 오로지 나만 보고 나한테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러면 그 분위기에 취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엄청날 거. 내가 신이 된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시선 집중하고 내가 막 살짝 웃어주기만 해도 막 100명이 막 좋아서 쓰러지고 이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거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겠지만 나중에 너무 당연해져서 취할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지는 생활을 상상도 하기 싫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정 욕망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그래서 것 같아요. 엔지어랑 보든이 그거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 인기를 유지하고 싶어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엔 소박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마법사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당장은 이제 마술이 재밌고 당장 뭐 생계 유지 정도는 되고 그래 좋다.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 점점 여기에다 불씨를 붙인 게 사실 그 둘이 라이벌이 되면서 더 불씨가 붙었던 것 같아요. 서로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보든은 엔지어를 이기고 싶고 엔지어는 보든이 너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관객에 대한 그 집착 플러스 서로에 대한 그 경쟁심과 너무 극에 달한 거죠. 무한 경쟁심과 또 그것도 있어요. 그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이거는 더 마음이 타오르는 거야 막. 아내가 죽고 손가락이 잘리고 중간에 생략됐지만 엔지어는 다리가 부러지거든요. 맞아. 그 서로 그 유치한 복수에 의해서 마음이 더 달아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결국 마음에 대한 얘기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그 방향성을 향해서 쭉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보든 같은 경우에도 이중 매듭을 이게 이 초반에 이중 매듭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이중 매듭을 계속 몰랐다 그러잖아요, 보든이. 근데 이제 보든의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둘 다 보든이긴 하지만 있었는데 사실 그때 매듭을 묶었던 건 형이고 장례식에 왔던 건 동생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 모르겠네. 그래서 어떻게 알겠어? 정말 몰랐던 거예요. 아니 그 진짜 진실했던 거네. 그리고 중간에 스칼렛 요한슨이 보든 일기장 한번 훔쳐다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엔지어가 보든 일기장을 읽는데 나의 반은 그냥 매듭이었다고 하고 나의 나머지 반은 이중 매듭이었다고 한다. 난 정말 모르겠다.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 진실한 건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보든은 사실 반반으로 살고 있었는데 한 명은 그냥 묶었다고 생각하고 한 명은 이중 매듭을 실제로 묶은 사람이고 근데 이중 매듭을 묶었던 걔보다는 장례식에 왔던 그 다른 쌍둥이 보든이 약간 조금 더 양심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오고 했던 거예요. 그러네. 사실 실제로 이중 매듭을 묶은 보든은 장례식도 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좀 뻔뻔하네. 약간 좀
뻔뻔하고 위험 요소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즐기고 이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조금 안정을 추구하고 뭐 인간관계, 우정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이었던 쌍둥이도 거죠. 달라요. 다른 성격이 거죠. 달라요. 맞아. 근데 거기서 이중 매듭을 끝까지 처음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해놓고 왜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말, 저는 거짓말하는 거 생각했어요. 메멘토야? 10분 있다가 잊어버린 거야 뭐야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사실 서로 다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토리적으로 완벽하네요. 그러면 거의 완벽하지. 그러니까 여기도 트릭이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트릭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점점 인간이 마음을 먹으면 보든도 그렇고 엔지어도 그렇고 복수심과 경쟁심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이 그러니까 확장되잖아요. 점점 더 대범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 복제물을 자꾸 죽이기도 하고 자기 형제가 죽어도 교수형 때로 보내도 그냥 그걸 뭐랄까 완성하기 위해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교수형 때로 보내고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두 사람이 치달을 수 있을까? 인간이 마음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뭐 작게 하다가도 마음이 점점 커지고 대범해지고 어떤 분야든 뭐 범죄도 그렇고 뭐 되게 사람이 그릇된 처음부터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진 않잖아요. 근데 조금씩 이것도 되네. 조금 선을 넘는 거죠. 조금씩 이런 부분이 되게 무서운. 맞아요. 그 단계를 되게 잘 보여주죠. 그죠? 처음엔 뭐 손가락 정도 부러뜨리고 다리 정도 부러뜨리고 나중에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되게 잔인해지고 악마가 되는 과정. 이게 마음의 속성이지 않을까? 마음을 그런 닮았어. 인간의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간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줘라. 그러니까 약간 누구 한 명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약간 원망의 연결고리라는 게 절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논란은 항상 연결고리, 순환하는 걸 되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약간 복수, 원망의 순환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원망, 처음에는 작은 그 원망이 더 큰 원망이 돼서 돌아오고 점점 커지죠, 점점. 더 큰 원망이 돼서 돌려주고 다시 받으면서 결국 둘 다 파멸을 맞게 되는 순환이네요, 진짜. 시간의 순환보다는 여기서는 그런 인간 감정의 순환이 얼마나 극한으로 갈 수 있는지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확실히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짚고 싶은 게 아까 스토리에선 잘 안 나왔지만 일기장 서로의 일기장을 훔쳐봐요. 그 보드는 엔지어의 일기장을, 엔지어는 보드의 일기장을. 일기장 보는 이유는 단순하죠. 서로의 트릭을 알기 위해서 보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댓글에다가 그게 왓챠였는지 어쨌든 적어놨는데 이 프레스티지를 한마디로 그 외국인이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일기장 안에 within이라는 단어 써서 다이어리 within 다이어리 써놓고 근데 재밌는 게 메멘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within 써가지고 뭐였더라 하여튼 이 놀란 감독의 모든 영화들을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드림 within 드림 해가지고 꿈속의 꿈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일기 속의 일기 뭐 이런 식으로 within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다 정리해버렸더라고요. 약간 모든 게 액자식 구조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댓글을 보면서 이 사람 뭔가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죠. 메멘토는 뭐 기억 속의 기억.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망각 있어. 속의 망각. 그것도 말이 돼요. 다 말이 되더라고요. 프레스티지는 그래서 되게 그 포맷이 되게 여러 가지가 씌워진 것 같아요. 그런 감정 포맷, 인간의 그런 감정 포맷 씌워지고 시대적인 배경 그런 거에 씌워지고 과학과 마술의 그런 경계선적인 부분을 여러 달아주고 개를 동시에 다루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일기 속의 일기라는 그런 약간 액자식 구성, 그것도 그래요, 논란 특유의 그런 액자식 구성도 가져가면서 마술의 3단계, 맞아. 플리치, 대전환 그리고 프레스티지까지 보여주는 그것까지 다 되게 시적절하게 잘 녹아져 있어서 또 되게 복합 장르의 영화를 이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명작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르면서 가는 게 명작인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를 아울렀는데 뭐 하나 삐끗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게 다양한 주제가 좋은 게 뭐냐면 특히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엔 사람마다 문제 의식이랄까 자기 화두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건들면 어떤 사람은 과학을 나는 주로 과학에 관심 있어. 그럼 과학에 관심 있었다 분은 이제 요 영화를 봐도
내가 관심 있던 거네 하고 또 마음 사람의 복수심에 관심 있던 사람은 이걸 또 봐도 맞아요. 보는 사람마다 받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죠. 메시지가 달라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관객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 이 영화가 되게 영리하다.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손을 타지 않았을까. 한 번 쭉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엄청 오래 썼을걸요. 쓰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거였어요. 이 놀란 감독 영화는 다른 감독의 영화보다 더 복잡하고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쓰는데 엄청 머리를 많이 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프레스티지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의미가 많이 나오죠. 포인트가 많이 있는 영화이고 그리고 데이비드 보이 고 데이비드 보이 씨 보실 수 있고 또 약간 그냥 여담이지만 휴잭맨 씨가 그냥 위대한 쇼맨 나오다가 바로 거기 나온 것 같지. 그런 그죠? 되게 비슷하게 나. 휴잭맨이 거기에 나오지 않나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도 나오는데 위대한 쇼맨이랑 그냥 캐릭터가 되게 똑같아요. 진짜 거기도 그냥 위대한 쇼맨 찍다가 중간에 맞아. 이거 찍고 위대한 쇼맨 찍고 이거 찍었을 것 같이. 저도 그거 떠올랐어요. 의상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위대한 쇼맨도 그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 여기도 그 뮤지컬 영화죠. 마술사니까. 그래서 휴잭맨 씨가 이런 의상이나 분위기를 되게 선호하는구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잭맨이 그런 1900년대 초반을 재현한 그런 시대극에 되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 얼굴도 진짜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잘 기용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사실 크리스찬 베일이 조금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 쌍둥이 이제 1인 2역을 하신 거잖아요. 1인 2역을 계속한 건데 자기 조수와 본인 본체 역할을 계속한 건데 그게 정말 끝에 갈 때까지 못 알아채요. 맞아. 얼마나 연기를 다르게 하는지 끝까지 못 알아채고 물론 분장도 분장이지만 맞아. 그러면서 이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를 뮤즈로 기용을 해서 배트맨으로 키웠구나라는 게 약간 좀 보입니다. 놀란 감독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기를 되게 잘하는 연기파 배우들을 주로 기용해서 쓰세요. 그래서 더 영화가 빛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들 연기 잘하잖아요. 되게 다. 네, 그래서 연기적으로도 뭐 볼만했고 눈도 즐겁고 생각할 거리도 많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진짜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다음은 드디어 대망의 인셉션. 인셉션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 인셉션은 이제 2010년에 나왔어요. 2010년에 나왔고 인셉션의 뜻이 시작 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셉션이 이런 뜻인가? 근데 삽입 이런 거 아니에요? 어디 들어간다 이런 삽입의 의미도 있네. 인셉션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어쨌든 잘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인셉션의 시나리오를 놀란 감독님은 10년간 다듬어 왔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메멘토가 2000년에 나왔어요. 인셉션이 2010년이고 테넷이 2020년이에요. 10년 주기로 나오는 작품들이 대작이구나. 근데 특징이 뭐냐면 테넷 요번에 그 코멘트 중에 놀란 감독이 이런 말 했대요. 자기가 10년 동안 다듬어온 시나리오로 테넷을 만들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 인셉션도 10년간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메멘토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만큼 오래 다듬어왔던 작품이고, 또 시간에 대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부분도 SF적인 근데 것도 과학을 생각해보세요. 논란이 과학을 항상 소재로 삼아요. 항상 그 시간에 맞는 과학을 프레스티지도 과학이잖아요. 과학을 삼고 인셉션도 사실 과학이고 테넷도 마찬가지고. 메멘토도 어떻게 보면 심리학 그런 거죠. 저 심리학 부분 심리학이 어떻게 교과서가 될 수도 있겠다. 심리학 전공자들은 메멘토를 보면서 되게 환희하고 막 좋아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터스텔라도 사실 당연히 그거는 끝판왕이잖아요. 물론 과학자들이 보기엔 약간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문과충들이 보기엔 무리함은 없으니까요.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영화가 기폭제가 돼서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상대성 이론이 이런 거구나. 맞아요. 눈으로 보여주니까 확 와닿죠. 그게 인터스텔라가 1000만이 넘었을 텐데 그 영화 하나 덕분에
과학에 대한 그 일반인들의 인식이랄까 되게 좋아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아마 본인도 되게 평소에 이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많이 싶어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왜냐하면 그런 약간 논리의 모순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과학자들도 영화 볼 텐데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또 공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영화가 완벽하게 과학하고 맞을 필요도 없어요. 약간 어긋나더라도 영화적인 상상력, 소설도 그렇잖아요. 영화적 허용이 되니까요. 영화적 허용이 있을 테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과학이 완벽하게 맞냐 안 맞냐 이거는 중요한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모든 과학 이론과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영화 소재로 삼는다는 점이 또 되게 대단한 점이죠.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소재도 독특하고 매번 다르고. 그리고 인셉션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할리우드의 자본, 그 엄청난 자본이 투여됐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상상력, 이게 이 사람은 그래서 상업성과 예술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좋은 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봉준호도 그런 찬사를 많이 받잖아요 요즘에. 근데 봉준호는 뭐랄까 과학 쪽 이런 거보다는 좀 그 사람은 스릴러나 근데 서스펜스 쪽이고. 뭐 설국열차나 그런 거 있죠. 어느 정도. 하긴 옥자 이런 것도 좀. 옥자도 그렇고. 근데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스케일도 달라요. 스케일도 다르고. 엄청 이분은 놀란 감독 우주적인 스케일로 가버리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배역을 한번 보면 이 인셉션의 주인공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코브로 나와요. 그리고 아서 역의 조셉 고든 레빗. 이분이 조토끼로 불리시더라고요. 네. 되게 친근한. 이분 하면 500일의 썸머가 생각나요. 그거 보셨어요? 네. 전 못 봤는데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와타나베 켄, 이 일본인으로 나오는데 사이토로 나오고, 그다음에 아내 역의 멜, 그다음에 뭐 에리어든이 엘렌 페이지인데 저는 이 에리어든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사심이. 엘렌 페이지가 이때 되게 예뻐요. 사심이. 지금 10년 전이죠. 근데 요즘 제가 엘렌 페이지 나오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하나 보고 있는데 어때요? 엄브렐라 아카데미라고. 어때요? 근데 약간 관리를 실패하신 느낌 좀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죄송해요, 엘렌 페이지 씨. 살짝 그 인셉션 때 그 풋풋한 느낌이 없어지셨더라고요. 딱 그 느낌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좀 없어졌어요 요새. 대학생 느낌. 근데 이때는 정말 리즈 시절 인정입니다. 진짜 리즈. 솔직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이때 잘생겼었어요. 그렇죠. 너무 잘생겼어요. 입금 후니까. 지금은 완전 아저씨 되셨지만. 지금도 입금되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스토리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볼게요. 이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셨고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일종의 K-pop 무비죠. K-pop 무비라고 하면 그 오션스 11이나 도둑들 같은 뭔가 각자 그 팀을 이룬 사람들이 손발을 맞춰서 뭔가 훔치는, 근데 그 훔치는 과정이 되게 뭐 좀 트릭이 있고 되게 절묘하잖아요. 그런 재미로 보는 게 K-pop 무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훔치거나 생각을 바꾸는 K-pop 무비인 거죠. 그래서 그 경쟁사 회장을 속여먹는, 경쟁사 회장의 생각을 바꿔서 경쟁사를 분할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인 거고, 그 팀을 모으잖아요. 모아서 같은 비행기, 이 와타나베 켄이 사이토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항공사 전체를 그냥 인수해버리고, 그래서 같이 비행기를 1등석에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서 회장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림보까지 가는 그런 얘기. 1단계에서는 뭐 저는 기억나는 게 빗속에서 막 빗발치는 총알이 막 빗속에 빗발치는데 봉고차 안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고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니까. 2단계에서는 호텔이 또 빙글빙글 돌고. 진짜 박진감 넘치는 것 같아요. 현실과 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메인 스토리는 꿈에서 이어져나가니까 현실의 본체는 다 자야 되는 거예요. 자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위협에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대응이 안 되고. 쫄깃쫄깃하게 해주는 거죠. 맞아. 3단계는 또 설원에서 총격전이 펼쳐지고 림보까지 또 바닷가 해변에 제일 첫 장면이기도 하고 거의 내려가죠. 근데 이런 스토리인데 저는 이걸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처음에 봤을 때랑 또 지금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혹시 처음에 보셨을 때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어지러웠어요. 놀란 건 항상 처음 볼 때 어지러운 거죠. 어지럽죠. 네. 어지럽죠. 스토리가. 그리고 그 스토리가
것도 있지만 이건 화면도 어지러워. 실제로 막 거울이 됐다가 뭐 막 일그러졌다가 돌아가고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사실 자주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 인셉션 전에는 액션이라 해봐야 뭐 부서지고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돌고 왜곡되고 막 음악이 늘어졌다가 빨라졌다 같은 음악이 느려졌다 빨라지는 거 아시죠? 그런 연출이 진짜 그런 게 있었구나. 아마 그 약간 그 클래식이 계속 나오는데 디테일이가 그 클래식이 1단계 꿈에서는 좀 천천히 나오고 2단계 꿈에서는 빨리 나오고 3단계 꿈에서는 엄청 빨리 나와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같은 음악인지 몰라요. 진짜 그런 그게 시간을 표현한 거기도 하다고 대단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되게 디테일한 거다. 3단계 꿈은 그만큼 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빨리 간다. 네, 그런 반대였나? 3단계가 더 느렸나? 되게 좋은 같은 음악을 길이만 다르게 해서 연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좋은 시도네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거는 시각적 충격이자 혁명이었다. 맞아요. 시각적으로. 진짜 그 제일 첫 장면이 사이토 저택에 침투하는 건데 사이토 저택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꿈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꿈이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 꿈에서 깨어나려고 코브가 디카프리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넘어가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그 물방울이 막 튀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좀 시각적으로 좋았고, 근데 깼는데 어떤 뭐 어딘지 아프리카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그 건물 안에 있는데 그것도 꿈속의 꿈이잖아요. 맞아요. 또 깨어보니까 저 기차 안에 다 누워 있고. 이런 설정은 진짜 저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꿈에 들어가서 막 활동하고 이런 거 진짜 미쳤다. 감독이 그게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에리어든 프랑스의 그 에리어든 엘렌 페이지를 만나가지고 꿈 체험을 시켜주잖아요. 같이 카페에 프랑스 어느 거리에 카페에 앉아 있는데 디카프리오가 얘기하죠. 코브가 이것도 사실 꿈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에 사물들이 팝콘처럼 터져요. 기억나죠? 터지죠. 광고 요즘엔 많이 쓰이는 기법이지만 그때 당시엔 처음 봤어요. 사물이 갑자기 터지네. 근데 사람들 그 디카프리오와 이 에리어드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터지는 거 보면서 이게 꿈이구나. 근데 왜 얼굴을 가리세요? 그런데 갑자기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에리어드는 또 꿈 체험 시켜주면서 그 거리가 이렇게 막 들리면서 갑자기 그 거리가 위로 접혀지잖아요. 천장에 하늘에 막 거리가 있고 그것도 되게 시각적 충격이었고, 그게 그 계단도 막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는 계단,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모순. 근데 그게 현대의 그 화가 중에 그런 걸 표현한 화가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있었는데 그 착시 위주로 다른 그 전시회도 하고 마그리트였던 것 같아요. 전시회 다녀왔어요. 그 실제 가면 그런 그림 되게 많죠. 네. 저도 그분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거기서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따온 것 같기도 해요. 아이디어를. 그런 부분도 역설이죠. 역설도 주제를 나타내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이미지화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저는 압권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꿈을 1, 2, 3단계하고 림보까지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또 그 1단계 꿈을 2단계에서 영향을 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데, 근데 이게 긴장감이 이게 누적되는 게 1단계의 꿈에서 봉고차 안에 누워 있는데 기사는 총을 맞지 않으려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혼자 깨가지고. 근데 그 총이 맞으면 어떡하지? 저기 나중엔 또 다리 위에서 번고차가 뒤로 점프하면서 극도의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저 떨어지면 다 죽을 텐데. 근데 그거를 관객들은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1단계는 이미 그런 상황이고 2단계에는 그 봉고차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공간이 돌아버리는데, 봉고차가 막 회전할 때 막 공간이 막 돌면서 그 안에서 그 조셉 고든 레빗이 아서가 액션을 하잖아요. 그 액션씬도 아마 영화사에 길이 남죠. 그거 CG 안 썼다면서요. 실제 그 세트를 구현해서 돌려버리는데 맞아요. 와, 미쳤다. 근데 그 호텔 안에 씬도 그렇고, 나중에는 그 아서가 그 모든 사람들을 팀원을 묶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가져와서 왜냐면 킥이라는 걸 줘야지 꿈에서 깨어나니까 킥을 주려고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려서 엘리베이터로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근데 3단계
총격전을 펼치는 선원이 나오는데 이 사이토가 거의 막 피를 흘리면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수류탄으로 막 필사의 항전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계마다 어떤 긴장감의 요소들을 포진시킨 다음에 계속 보여줘요. 누적되는 긴장감이죠. 긴장이 누적되고 와 이 부분들은 이 감독이 미쳤다. 숨 쉴 틈이 없죠. 점점 고조되는 점점 고조되죠. 연출 자체가 기가 막히게 했죠. 마지막에는 또 이게 또 그 코브의 아내 멜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괴롭히잖아요. 계속 괴롭히고 마지막 림보까지 가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코브가 칼을 맞아요 아내한테. 근데 그 와중에 야 지금 안 돌아가면 그 에리어든이 얘기하죠. 지금 안 돌아가면 킥 때 돌아가야지 안 그러면 영원히 여기 림보에 갇힐 수 있다. 근데 디카프리오는 남잖아요. 몇 년 있었죠 거기? 50년이었나? 사이토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있었으니까 되게 오랜 시간에 맞아. 여기 이 설정 자체가 꿈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이런 설정이라서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결국 처음 볼 때는 시각적인 충격에 빠지느라고 잘 스토리를 잘 그냥 꿈속의 꿈이라는 거 정도 그 정도 가져가고 제일 안 보였던 게 뭐냐면 멜이 나올 때마다 저는 좀 짜증났다 이게 그렇죠. 사실 처음엔 좀 방해하는 방해하고 저 사람 왜 아내가 왜 나타나지? 그래서 좀 그리고 멜이 나타날 때마다 특징이 뭐냐면 템포가 느려져요. 되게 긴장감 있게 영화가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진짜 영화 자체를 방해하죠. 영화 자체를 실제로도 방해한 영화의 흐름을 끊어버려 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멜이 싫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나와서 자꾸 왜 일을 방해하지? 그랬는데 지금 2회차 때 요번 주에 보니까 멜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전 멜을 봤어요 이번에. 저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놀란 감독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멜에게 담겨 있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혹시 이프님은 어떠셨어요? 네? 갑자기? 근데 너무 저만 얘기하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들 되게 좋았고 네. 계속 얘기할까요 제가? 네. 계속 얘기하고 같이 얘기할까요? 네. 1회차 때 그랬고 2회차 때 멜을 봤다. 그리고 그 코브 그 당시에 이 영화가 저쪽에 개봉했을 때 제일 많이 썰로 돌았던 게 좀 이슈가 됐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코브가 과연 그 꿈속에 림보에 빠진 게 언제부터였냐 요런 뉘앙스에 코브는 이 모든 게 지금 다 꿈이었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영화를 막 해석하는 맨 마지막도 결국 이게 꿈에서 깬지 안 깬지 알 수 없게 끝나잖아요. 팽이를 돌려가지고 이 꿈인지 아닌지 아는데 그걸 안 보여줘요 끝까지. 안 보여줘.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썰이 많이 있어요. 그 코브는 처음부터 림보에 갇혀 있었다. 근데 이 모든 게 팀을 모으고 이런 것도 다 자기 꿈이 그럴 수도 있죠. 이미 거기서부터 1단계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림보에 갇혀 있는데 그냥 자기 꿈으로 다 만들어낸 거다. 이런 썰도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꿈 체험하는 게 있어요. 장면이. 근데 그때부터 림보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썰이 되게 많아요. 그럼 사이토를 구하려고 그 킥대 안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또 이 사람은 디카프리오는 꿈속에서 지금 계속 갇혀 있는 거다. 이런 썰도 있고.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결국 이 영화 자체가 그거 아시죠? 장자의 비유 중에 내가 나비인지 그쵸. 나비가 나인지 무라일체의 경지. 이게 꿈속의 꿈 얘기가 결국 이런 장자의 그러면 이 논란은 놀라운 게 아까 우리 그 프레스티지도 영화 자체가 마술을 표현하잖아요. 구조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거에서 마술을 적절하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인물들의 행동이나. 근데 이것 인셉션도 이제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뭘 느끼냐면 이건 진짜 꿈 얘기예요. 코브가 진짜 꿈을 꾸고 있는지 안 꾸고 있는지 이걸 관객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구조 자체를 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관객한테도 말하는 거죠. 뭐라고? 지금 너는 영화 보는 꿈을 꾸는 걸 수도 있다고. 진짜 그렇게까지? 약간 그렇게 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관객도 지금 내 삶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이 영화의 최종 목적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꿈꾸고 있나? 내가 이거 녹화하는 거
내가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방송 보고 있는 꿈이 아닐까? 현실이 맞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게 결국 저는 이 영화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와 저기서 코브가 정말 꿈이었을까 현실이었을까가 아니라 넘어서 지금 나 현실 살고 있는 거 맞나? 라고 의심해서 또 그 액자를 한 번 더 씌우는 게 진짜 대박입니다. 논란의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셉션 보고. 근데 우리가 그런 좀 상상을 하잖아요. SF적인 상상력 중에 내가 어떤 그 지금 전기 의자 같은 데 앉아 있고 내가 어떤 뭐 외계인이나 아니면 미래의 어떤 존재들 인간들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해서 내가 지금 꿈속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거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이 꿈에서 내가 나중에 깨어나면 그게 죽는 걸까? 죽고 나면 다 알게 될까? 뭐 그런 상상도 가끔씩 하고. 근데 실제로 철학자들도 제가 철학 공부를 해보니까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존재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의심해봤대.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대 철학이 근대로 가면서 이슈가 됐던 게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냐. 어떤 게 진짜 이 사물들이 진짜 있냐 없냐. 진짜 있다면 이걸 내가 파악할 수 있는가 인간들이? 그런 게 화두거든요. 근대 철학은. 근데 데카르트가 질문한 게 그거예요. 과연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끝까지 질문하다가 이제 한 문장을 건져내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잠깐만. 나는 내가 뭔가 멋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좋아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보면은 내가 존재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을 자각하는 그 의식 활동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의식만이 맞아요. 진실이고 사실 이 모든 거는 꿈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아챌 방법이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말에 진짜 동의하거든요. 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그럼 나는 있는 거야. 어쨌든 있긴 있어. 그런 맥락에서도 이 영화를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코브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삶 자체가 꿈일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 아내가 아까 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엇을 보셨다는 뜻인가요? 멜이 그러니까 코브가 이 인셉션을 꿈속의 꿈으로 들어가는 이 기기를 만든 사람 같아요. 보니까 최초로 만든 사람 같은데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걸 활용해가지고 뭐 요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기계와 관련된 사람인데 아내랑 같이 이제 나란히 이제 꿈속에 들어간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림보까지 간 것 같아요. 아내랑 림보에 갇혀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뭐 기술적으로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자살을 하면은 림보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상황이 못 됐나 보죠. 어쨌든 갇혔는데 그래서 림보에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랑 늙을 때까지. 맞아요. 근데 이 코브의 목적은 뭐냐면 림보를 탈출하는 거고 탈출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생각을 심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내는 지금 림보를 탈출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그래서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아내는 코브의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영화 그러니까 그 현재 시점에서는 죽은 걸로 나와요. 아내가. 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코브의 의식 속에만 있는 존재잖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그러니까 아내가 자살하기 전에 아내랑 같이 림보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림보를 탈출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 건물도 만들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생활이 둘이 같이 단란하게 지내는 생활이. 근데 코브는 림보를 빨리 탈출하고 싶고 아내한테 생각을 심어요. 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자살하게끔. 그래서 둘이 이제 기찻길에 누워 있잖아요. 누워서 림보를 탈출해요. 이제 코브가 어떤 대사를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갈 거라고. 근데 아내는 이제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결국 둘이 자살을 함으로써 림보를 탈출하긴 했어요. 현실로 그 시간이 거의 뭐 한나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실제 세계에서는. 네.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림보에서도 현실을 부정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잘 됐는데 현실로 돌아왔는데 현실에 와서도 자기가 코브한테 심어졌던 그 생각이 현실을 부정하는 생각이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이 와 이거 너무 가슴 아프고 결국 이 영화는 생각을 심는다는 거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심는 게 얼마나 위험할까? 이런 걸 좀 메시지 중에 하나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회장의 생각을 바꾸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도 사이토의 생각을 바꾸려고 꿈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아내의 생각을 바꿔버려가지고 아내는 그 부작용으로 현실에서 자살을 해버려. 내가 이걸 자살을 해야 진짜 세계로 갈 수 있어. 지금 거기도 계속 부정을 하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고. 지금 아이들이 있는 것도 다 가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서 그 호텔에서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코브는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막 목을 하여튼 목 놓아 울죠. 그 부분 그 이후로 아내는 그 코브의 무의식 중에 어떻게 보면 마음에 묻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못 잊고 그래서 계속 어떤 코브가 꿈속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는 코브를 죽이려 들고 너는 이제 나랑 같이 가야 돼 하면서 아내가 계속 나오고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맞아. 아내를 그렇게 만든 건 나야. 그런 죄책감이 자기 무의식 속에 어떤 인격체로서 변형해서 기억이 계속 났던 거죠. 이프님은 그래서 멜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생각을 심는다는 거, 바꾼다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생각을 심는다기보다는 사실 그 꿈에서 단계를 더 거듭할수록 점점 더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되게 큰일이 아닐 수 있는데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무언가를 바꾼다는 게 현실에 얼마나 큰 영향으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맞네.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더 깊은 단계로 갈수록 천천히 흐르지만 현실에 와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 있는 것처럼 무의식에서 요만큼을 바꾼 게 현실에서 이만큼의 삶을 바꿔버리는 결과를 자꾸 초래하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건 진짜 의식적인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진짜 인간한테 진짜 중요한 건 무의식이잖아요. 감춰진 부분, 내면의 두려움이나 불안.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안이 내가 왜 불안한지 모르겠는데 불안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이게 트라우마인지 뭐 하여튼 그게 있어요. 나는 왜 불안할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 무의식을 밝히는 거. 트라우마의 그 정의 자체가 그거래요. 내가 과거에 어느 순간에 상처나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순간에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었던 거죠. 트라우마는 그걸 알게 되면 트라우마가 아니래요. 트라우마의 정체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그래서 심리치료나 상담에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의 아픔을 고백하고 들춰내고 이해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멜도 어떻게 보면 멜 아내라고 상징되지만 인간의 무의식이고 상처이자 아픔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게 현실만이 현실이고 꿈은 그냥 꿈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그냥 다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다 꿈까지도 다 현실이다. 근데 저번에 그 생각 나네요. 우리 첫 회 때 영화 정의를 이프님은 현실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상상이 아니라 영화는 현실이야. 이렇게 선언을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백을. 네.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현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이고 무의식은 내 깊은 무의식이 살아가는 세계가 3단계인 것이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각각 다른 차원의 내가 살아가는 세계인 것이고 그리고 서로 연결된 게 너무 보이잖아요. 현실에서 막 돌아가면은 꿈속에도 돌아가고 약간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보이면서 그리고 꿈은 꿈이고 내 현실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건 없어지는 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꿈도 그냥 계속되는 거고 현실도 계속되는 거고 그냥 평행선으로 쭉 같이 가는 사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는 평행선... 두 개가 아니죠. 무한한 세계인 거예요. 무의식 속. 그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간다. 같이 가는 거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사람들 요즘도 꿈꾸면은 해석하잖아요. 꿈에 뭐가 나왔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 근데 약간 그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꿈 그리고 꿈속의 꿈, 무의식 이게 사실 현실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약간 내가 현실을 살 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꿈이라는 게 영화에도 나오지만 꿈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내가 언젠가 봤던 사람들. 다 봤던 사람들이 나오고 봤던 사람이 조합해서 나온다. 어떻게든 현실을 베이스로 나오니까 내가 언젠가 봤던 장소가 나오고 그 실제로 내과학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 인간이 뭐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내가 봤던 것들 이 조합돼서, 인간의 뇌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대요. 인간이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지. 그쵸. 뇌 속 어딘가에는 내가 나의 촉각이나 시각, 청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살면서 겪었던 게 모두 다 저장돼 있대요. 근데 그 부분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꿈으로 나오고 무의식으로 나오고 나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망각하는 거죠. 메멘토처럼. 근데 저는 진짜 꿈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아버지의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은 그런 기질이나 성향, 성격 이런 것도 있고,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술을 많이 드시고 술을 좋아하시고, 근데 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처가 있었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는 이렇게 술을 먹는 거다,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하셨던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이 가족으로서 같이 살면서도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는 그 심리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나의 상처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무의식 3단계에 들어가시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쁜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뭐 살면서 그런 아픔이나 상처 그런 거 없으셨나요? 뭐 그런 거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 거고. 저는 요즘 최근에 이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어떤 책이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좋은데. 네, 좋더라고요. 그거가 사실 막 미움받아도 괜찮아 이런 책이 아니라 심리학 책인데, 누구죠? 아들러 맞죠? 아들러. 심리학인데, 아들러 유명하더라고요. 네, 이게 프로이트랑 완전 정반대되는 개념을 제시하시는 분이에요. 아들러. 네, 그래서 프로이트는 모든 이제 현실이 사실 어릴 때 엄마에게 받았던 것, 아빠에게 받았던 것, 불충족된 욕망들 이런 걸로 인해서 성욕 많이 얘기하죠. 욕구가 발현되는 식으로 삶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프로이트는 하는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그럴 듯하지만 사실 되게 유쾌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되게 뭐 성욕이나 식욕 같은 걸로 나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려니까 다 성욕으로 다. 그래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프로이트가 뭐냐면 절묘한 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어디 갖다 대도 다 맞아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데 다 그러니까 다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프로이트가 이론을 잘 만든 거죠. 그렇죠. 머리가 좋으신 분이겠죠. 반박 불가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반박을 하는 그런 심리학이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들러도 공부해보고 싶긴 해요.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아들러는 완전 반대로 그냥 지금 상황이 먼저고 내가 이게 이래서 내가 어릴 때 뭐 폭행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로 어릴 때 이랬던 기억을 끄집어내서 내 행동의 논리성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논리예요? 억지로 과거를 끼워 맞춰서 내 현실의 행동에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완전 프로이트의 반대인 거예요. 프로이트는 어릴 때 어떤 게 지금 영향을 미친다인데 아니다. 지금 나는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 나는 그 행동의 당위성을 위해 자꾸 과거의 기억들을 가져와서 끼워 맞추는 거다. 설득력 있네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오히려 저는 더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안이. 프로이트의 말에 따르면 사실 어릴 때 잘못 살아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80살까지. 그런 영향을 주기만 하니까. 인생이 끝나는 건데 사실 아들러에 따르면 늘 나는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과거를 통해 지금 그거를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늘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괜찮네요. 네, 이런 그 메시지를 받아서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러, 융,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 쪽에서 유명하더라고요. 한번 공부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괜찮은 이름이에요. 저는 인셉션 하면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애니메이션 파프리카는 아직 안 보셨죠? 곤사토시 아닌가요? 네, 맞아요. 파프리카 제가 언젠가 저쪽에 날 잡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들 작품들을 다 봐야겠다. 그래서 정주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곤사토시의 작품을 다 봤었는데 파프리카 봤었죠.
파프리카가 사실 명작입니다. 인셉션이 파프리카를 굉장히 오마주를 많이 했어요. 그런가요? 그건 아시죠? 그런가요? 그것 파프리카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네. 되게 유명한 사실이에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파프리카의 영향을 받아서 인셉션을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되게 장면 오마주한 것도 많고 컨셉도 되게 비슷해요. 꿈속에서 현실을 조정한다라는 컨셉 자체가 파프리카에서 사실 시기적으로는 먼저 나왔고 연출적으로도 처음에 뭐 코브가 그 앨런 페이지한테 뭐 꿈 세계 처음 보여줄 때 막 거울이 막 부서지고 이런 연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파프리카에서 나왔던 게 사실 많이 차용이 된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오마주고 나쁘게 말하면 표절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플로우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다르죠. 그 액자식 구성으로 스토리 만들어가는 것도 인셉션이 훨씬 훌륭한데 어떤 그런 소재와 약간의 어떤 그 도입 단계 부분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곤 사토시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이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만든 작품이 몇 개 안 되는데 하나하나가 다 걸작이더라고요. 걸작이죠. 나중에 한번 꼭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에서도. 그래서 파프리카에서도 약간 기계를 만들어요. 꿈속으로 들어가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어떤 악당이 사람들의 꿈을 지배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약간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플로우가 있는데 이제 그 악당이 그 사이토랑 되게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캐릭터적인 부분, 설정적인 부분도 약간 비슷하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나란히 보시는 분도 좀 많으세요. 근데 재밌겠네요. 네, 스토리는 완전 다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소재랑 연출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일본적으로 같은 소재를 일본식으로 표현한 거랑 또 미국식으로 표현한 거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도 재밌겠네. 그죠. 애니메이션적인 부분이랑 상업 영화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달랐는지.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실히 일본은 일본만의 그 정서와 감정, 풍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서 네네. 좋네요. 근데 파프리카는 사실 약간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일본 정서라서 조금 그 뭐랄까 남성향이라서 여성들이 보기엔 불편한 요소가 조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야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에 야한, 여자는 하나도 안 야하고 남자의 그런 요소만 충족시켜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근데 특히 일본 애니가 그런 거를 있어요. 그런 게 싫으시면 일본 애니를 아예 못 보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본은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거를 그죠? 약간은 감안해 두고 그걸 그냥 치우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일본애니. 좀 번외긴 하지만 네. 그 에반겔리온을 제가 정주행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워낙 명작인데 명작은 맞는데 조금 불쾌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에반겔리온 본 후에 설명을 나중에 뭐 나무위키 같은 데서 봤는데 그런 뭐 야한 장면을 일부러 넣은대요. 일본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뭐 서비스 컷이라 그래가지고 이름도 서비스 컷이야. 그 보통 남자 아이들이 남성들이 타겟인 거죠. 그 사람들의 그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컷으로 그 장면을 집어넣은대요. 그렇죠. 그게 뭐 일본 영화 그 당시에 상업적 흥행을 위한 보너스 장면이었을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시대 때문인 것 같아요. 옛날이잖아요, 대부분. 요즘 거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과연 다를까요? 요즘 건 다른 게 나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장르가.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도 인셉션 재밌게 보셨으면 인셉션보다 듀레이션은 훨씬 짧았던 것 같거든요.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명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놀란 감독님이 이 인물들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는데 코브와 멜 이야기는 중심이기도 하고 되게 서사가 디테일하고 잘 나와요. 왜 그랬는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외의 인물들은 좀 서사가 생략되거나 약간 주변 인물처럼 나오죠. 주변 인물처럼. 그러니까 질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서가 계속 코브랑 같이 다니잖아요. 아서는 왜 이 팀에 합류하게 됐지? 왜 꿈으로 계속 들어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서의 목적이랄까? 욕망은 뭐지? 또 다른 뭐 에리어든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학생으로서 뭐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근데 왜 그러니까 계속 왜라는 질문이 개연성에 대한 건데 영화는 그 모든 인물이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다 설명이 잘 영화 내적으로도 그런 사연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와야 되는데 사건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코브와
멜에 비해서 다른 인물들의 설명이 좀 퉁치고 넘어가거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그 입체적으로 설명되기에는 그렇죠. 소재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뤄야 되는 소재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그냥 주인공 위주로 가고 주변 인물이 좀 평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 그게 같아요. 오히려 효과적이죠. 그렇죠. 거기서 모든 주변 인물의 그 플로우까지 다 나와버리면 영화가 5시간이 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또 뭐 잔잔한 뭐 가족 영화 이런 거는 인물 한 명 한 명의 중요하죠. 서사를 다 서술해주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 게 포인트인 영화도 있는데, 그래서 인셉션은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주인공 한 명을 더 깊게 다룸으로써 그 한 명에 대한 입체적인 얘기를 더 해서 소재를 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놀란 감독님을 비판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물들을 장긴 말처럼 활용한다. 아, 그런 비판이 있어요? 네, 장긴 말처럼. 이게 장긴 말은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때 이렇게 활용되고 버려. 이때 활용되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 장긴 말은 그 목적이 그게 다야. 그 목적을 위해서 플롯을 위해서 희생되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1인칭 시점으로 스토리를 많이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스타일이 그러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다가 근데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프님이 말씀하신 생각. 모든 인물들이 다 입체적이고 다 개연성 있고 살아나려면 진짜 5시간 가야 될 것 같아요. 영화가. 그러니까 소재가 가벼우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소재 설명도 해야 되는데 인물 설명까지 깊게 들어가기가. 스토리도 이렇게 복잡한데 인물을 굳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깊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네, 그거는 저는 비판 요소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생각을 더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놀란 감독은 영리한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이 드는데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인물 정리. 일단은 나는 코브에 집중하겠어. 멜에. 그리고 정직하게 갔던 거죠. 그렇죠.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놀란 감독이 인물 한 명 한 명의 서사를 다 자세하게 다루면 논란이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때는 약간 심파극이 될지도 몰라요. 안 돼요. 네. 혹시 인셉션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꿈이라는 거 소재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꿈은 사실 뭐 자각몽 얘기 정도는 해볼 수 있겠네요. 자각몽이 내가 그 꿈을 꾸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꿈을 꾸는 걸 알면서 꿈을 꾸는 거죠.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어요. 그런 경험은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되게 쉽게 오는 경험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이거 꿈인가? 근데 꿈인가 의문이 들어도 그 어디서 들었는데 찾아보고 막 완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예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꿈은 이제 완전 좌뇌 혼자 꾸는 거니까 우뇌 좌뇌. 한쪽 뇌만 활용해요? 네, 꿈은 그렇죠. 그래요? 네. 좌뇌, 우뇌 헷갈리네. 우뇌가 꾸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은 보통 좌뇌 이성을 많이 쓰는 뇌로 살아가는데 잘 때는 완전 좌뇌가 잠이 들고 우뇌가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스토리를 이어가는 게 이제 꿈이잖아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뇌 안에서는 약간 여기는 상상력, 비이성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꿈은 사실 말이 안 되는, 현실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돌아가는 거고 이제 거기서 잠깐 자네가 의식을 알아차리면 자각몽이 되는 거죠. 자네가 깨어나는 거구나. 자네가 살짝 일어나면. 와, 신기하네요. 근데 몸은 아직 자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자각몽을 뭐 많이 꿔보진 않았지만 꾸면 되게 재밌잖아요. 이거 꿈이네. 얘 한번 때려볼까? 때려보고. 근데 그 궁금한 게 이프님은 꿈을 꾸실 때 자각몽도 그렇고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꿈을 기억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선명하세요? 아니면 좀 흐릿하세요? 그게 사실 케바케이지 않을까요? 유난히 선명한 꿈이 있고 실제 같은. 실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억에서 잘 안 잊혀지는 그런 꿈이 있고 반면에 정말 일어나서 2초 만에 다 사라져버리는 꿈도 있고 보통 그렇죠. 저는 항상 흐릿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나는 꿈 있으세요? 꿈 기억나는 거 되게 많아요. 저는 꿈 일기를 따로 일기를 꿈일기 쓰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요? 네. 왜 근데 이게 좀 질문이 황당할 수 있는데 왜 쓰세요? 꿈일기요? 그게 꿈이 중요한가요? 기록하고 싶어서. 진짜? 사라지니까 꿈은. 그 어떤 거 좀 그리고 기억나는 약간 거? 너무 무서웠던 거 이런 건 안 쓰고 꿈에서 재밌었다. 2초 만에 사라질 것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거죠. 와,
기억나는 거 혹시 말씀해 주시나요? 기억나는 거 어떤 꿈을 너무 많은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밌겠네. 어떤 꿈을 꾸셨나요? 너무 많은데 근데 재밌는 꿈은 사실 어릴 때 많이 꿨고 커서는 좀 현실적인 꿈 많이 꾸고 막 요새는 막 엄마한테 전화하는 꿈 이런 현실에서 하면 되는 그런 재미없는 꿈 많이 꾸고 어릴 때는 되게 진짜 SF 같은 꿈도 많이 꿨던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지구에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같이 전쟁하는 꿈 이런 것도 막 많이 꿨었는데 되게 생생하게 꿨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막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세뇌시키고 아빠도 세뇌시키고 친구들도 세뇌시키고 막 내가 살던 동네 건물도 막 다 바꿔놔요 외계인이. 근데 나는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나도 세뇌하려고 얘네가 쫓아오는데 끝까지 도망가. 엄마도 아빠도 다 바뀌어. 우리 동네도 다 바뀌어 외계인 때문에 다 바뀌었는데 끝까지 도망가다가 어떻게 외계인 UFO에 침입해가지고 얘네를 내가 이제 이기겠다 했는데 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아무리 눌려도 그게 안 돼서 뭐 깨고 막 약간 뭐 그런 꿈도 꾸고 되게 재밌는 꿈 많이 꿨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런 꿈들은 사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나요? 잊혀지기엔 되게 아깝고 그러니까요. 언젠간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영감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뭔가 좀 작품을 쓸 때나 뭐 이럴 때. 저는 근데 꿈을 많이 안 꾸는 체질인가 봐요. 꿈을 많이 안 꾸는 사람은 잘 없다고 그러고 꿈을 잘 기억 못하는 스타일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꿈은 누구나 다 꾸는데 일어나는 순간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프님은 기억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못하는 편이고. 저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간혹 가다가 하는데 저는 꿈이 되게 보통 재밌어서 그리고 저는 제 꿈을 스스로 해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해석하는 거? 네. 하긴 이 꿈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재밌죠. 해석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정말 많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정말 1, 2초 정도 찰나 정도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꿈에 나온 거예요. 내 하루 종일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 꿈이 나왔구나 라는 해석이 되면서 스스로 매일 재밌게 놀고 있는.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근데 그 꿈의 기능이랄까? 그 의미가 뇌가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을 정리하는 거죠. 정리가 됐다기보다 뭔가 뒤죽박죽이 돼서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건가요? 정리가 된 건가? 모르겠네. 뒤죽박죽으로 나오죠. 뒤죽박죽으로. 내가 아침에 지나가면서 길거리에 봤던 그 사람이랑 내가 했던 생각이랑 내가 먹었던 밥이랑 그러니까 내가 봤던 TV가 섞여서 출력은 나오죠. 출력은 뒤죽박죽으로 나오는데 그 의미랄까 그 작용하는 그 의도는 뭔가 하루에 있었던 것들을 뇌가 정리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잘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죠. 내 운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죠. 꿈도 한번 나중에 한번 심리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공부해 보면. 요 인셉션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 우리도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종합 질문. 요거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간단해요. 논란 영화의 공통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 이거 지금 초기 영화에 한해서 인셉션까지 두들버그나 뭐 미행이라든지 뭐 메멘토, 프레스티지, 인셉션 이 영화들에 보면서 우리가 좀 아까 제일 처음 했던 우리 맥락과 흐름을 짚어보자. 감독의 의도. 아무래도 이분도 영화를 계속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 추측해보고. 근데 이제 그 논란의 초기작들을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전체 작품이 아니라. 네. 일단 오늘까지 봤던 거 인셉션까지 한번 위주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뭐 안에 뭐. 이 액자식 구성을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 순환한다 뭐 이런 얘기로. 거, 액자식 구성, 액자식 플로우 이런 거를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액자를 관객에게까지 씌워버리는 거로 항상 가는 것 같아요. 액자식 구성을 하는 의도랄까 이유가 뭘까요? 논란이 액자식 구성을 하는 의도? 제가 그러니까 논란에 대해서 키워드를 보면서 막 그냥 무작위로 막 뽑아봤어요. 영화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들을 일단 이분은 시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 그렇죠. 시간은 계속 나오죠. 네. 모든 영화가 시간이 다 걸려요. 근데 시간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편집이 오락가락 과거와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시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간보다 시간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 같아 이분은. 그리고 서스펜스와 스릴러에 능하다. 계속 관객이 긴장을 갖게 하고 의문을 갖게 하고 몰입을 갖게 하려고 그런 구성들을 막 활용하고. 그러니까 더 1인칭으로 가는 거죠. 주로 1인칭으로 가네요. 커브도 1인칭이고 메멘토 보통 1인칭인 거죠. 보통 1인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 고백적 독백적인 얘기들. 그리고 또 굳이 얘기하면 이분은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되게 합리적인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감독은 감성적인 것들 뭐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 이런 거에 뛰어난 감독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보다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되게 발달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감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발달한 것 같지 그래요? 않으세요? 그래? 일단 프레스티지만 해도 인간의 감성을 엄청 다뤘고 나중에 다룰 인터스텔라만 해도 나 울었어요 저. 주제는 사랑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 울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펑펑. 두 번 다 울었어요 진짜. 그 결정적인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 하긴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논란은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된 사람인 것 같다. 그게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잘 포장하는 거죠.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 같긴 해. 이렇게 되게 복잡한 플롯을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다 다룰 수 있다는 게 놀랍고.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들이 다 비극적이에요. 뭔가 메멘토도 그렇고 레너드도 되게 비극이죠. 그리고 아까 봤던 프레스티지의 그 보든하고 엔지어도 비극이죠. 이 코브도 결국은 되게 죽을 때까지 아내를 가슴에 품고 살 거 아니에요. 아내가 자기 자신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생각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하지 말아야 할 되게 비극적이에요. 그쵸. 비극적이고 마지막에 약간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었죠? 다크나이트. 아니, 전체적으로 비극적인 게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극전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주인공들이 행복해요. 마냥 행복하고 그러면 스토리가 안 되는 거야. 뭔가 사연이 있고 사건이 있고 불안하고 뭔가 어쨌든 이 사건이 비극적이어야지 이제 영화가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행복하면 사실 진행될 게 많이 없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될 텐데 어떤 비극이 인생에 찾아옴으로써 그게 약간 트리거가 돼서 어떤 다음 걸 가져오고 그러면서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알고 보니 처음으로 돌아오는 맞아요. 항상 순환하는 아니면 파멸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잘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뭐 약간 간단한 건데 왜 주인공은 다 남자일까? 요 정도 한번 여자 주인공은 왜 없을까? 저는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을 보고 싶다. 근데 그건 논란이 남자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자 캐릭터를 그릴 자신이 없어서. 나는 여자를 잘 몰라. 이분은 각본까지 쓰니까 여자를 잘 몰라. 이건 정직한 거죠. 논란이 항상 1인칭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약간 다 똑같이 대등하게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면은 여자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논란은 약간 소재 하나를 깊게 파기 위해 한 명의 주인공을 아예 1인칭으로 잡고 들어가는데 여자를 1인칭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해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어렵죠. 너무 어려울 어렵죠.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논란뿐만 아니라 남자 감독은 주로 남자를 많이 쓰고 여자 감독은 여자를 쓰고 여자 감독은 근데 남자도 쓰는 것 같긴 한데 여자 감독은 뭐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배리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굳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감독의 본질을 판다는 게 저는 이 방법론 자체가 영화를 보고 그 감독의 내면 심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형식이 좀 더 이게 세련된 말로 하면 형식이 내용을 결정짓는다. 이게 형식은 영화로 드러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들,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영화가 감독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막 행동하고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을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뭐 관계 맺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면 논란의 무의식 나왔지만 무의식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던 거기도 하고요. 논란의 결국엔 논란의 그 한 단어
굳이 뭐 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논란을 정리한다면 이거는 3주차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분명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걸 나름의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보는 거 또 나름 재밌기도 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저는 약간 논란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셉션도 결국 관객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가 목적처럼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심하게. 항상 논란은 관객에게 마지막 물음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진짜 너는 그래요. 잘하고 있니?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메멘토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보면서 맞네. 끝나고 나면은 근데 내 기억은 다 진짜가 맞나? 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건 이랬다 맞아요, 저랬다 확실히. 이거보다는 맞아, 결국 맞아, 마지막에는 근데 내가 기억하는 거 다 그건- 진실 맞을까? 맞아. 조작된 거 없나? 어. 이렇게 약간 성찰하게 되잖아요. 그건 맞아요. 예. 뭐 아까 인셉션도 막 이랬다가 결국 끝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떠오르는 질문은 혹시 이거 꿈 아니야? 약간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그 1인칭 시점으로 계속 주인공을 따라서 끝나게 1인칭인데, 되다가 맨 마지막에 돌아오면은 이제 영화 꺼졌네? 근데 그러면 이제 나를 갑자기 생각하게 되는 진짜 반드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영화도 보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관객 스스로 영화를 보고 질문을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걸로 논문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논문을 쓰신다고요? 그 정도로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아까 뭐 두들버그 같은 것만 해도 그렇네 이러다가 나도 뭔가 이런 저 진짜 그 생각했거든요. 나도 이런 고리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스스로를 갑자기 주인공에 대입시키게 되는 그런 약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면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이 예술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술을 체험하는 그 관객들한테 실제적인 질문, 예술은 삶을 바꿀 수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 사람들한테. 그런 면에서 1인칭의 독백으로 자기 독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불쌍해 안 됐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반성. 이거는 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지점인데요. 너무 좋네요. 저는 약간 뭐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약간 감정선으로 생각하자면 나도 어떻게 저렇게 집착하고 집착 맞아 있어. 원망하고 어떤 거가 성취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저렇게 한 적이 있을까?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자아 반성적인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프레스티지는 그 프레임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고. 저는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 스스로를 나도 저렇게 막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아니면 인정 욕망에 불타올라서 나도 엔지어나 보든처럼 저렇게 모든 걸 망쳐버릴 정도로 뭔가를 원할까? 원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은 되는데 저는 약간 맞아요. 메멘토랑 인셉션은 정확히 이 프레임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이 돼요. 갑자기 내 삶을 의심하게 되는. 의심하게 되는. 그건 맞죠. 기억이 잘못되거나 왜곡되거나 아니면 꿈을 갑자기 생각들이 잘못되거나 진짜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그래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논란 감독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진짜 힘이고 장점이네요. 대단하네요. 앞으로 시간도 전 되게 기대가 돼요. 다음 주가 다크나이트인데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 3부작인데 이게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3부작 영화 중에 랭킹 안에 들더라고요. 3부작 영화 중에 네, 3부작 영화는 뭐가 있지?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3부작이 대부도 있고 쟁쟁한 작품들이 많아요. 토이스토리는 이제 4부가 됐지만 근데 그런 순위권에 들어있다. 다크나이트가. 그리고 다크나이트란 작품이 아까 이제 BBC가 뽑은 가장 훌륭한 21세기 영화에서 25위였나요? 이게 아마 메멘토였나 그건? 메멘토 그러니까 25위가 메멘토고 다크나이트는 어쨌든 거기 순위가 있긴 있어요. 30위였나 하여튼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항상 뽑혀요. 그리고 히어로 영화 중엔 다크나이트가 지금까지도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얘기 나오니까 다음 주도 기대가 돼요. 히어로 물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 되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다다음 주에 신작인 테넷도 또 기대가 되고요. 네.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프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그 마무리. 네. 저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루고 테넷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시간 막 꼬이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뭐 양자역학 얘기 나오고 막 하던데요. 제가 또 요새 양자역학 이런 거 되게 관심 가지고 있어서 재밌게 볼 것 같고 네, 이런 약간 구작들을 사실 사람들이 잘 안 찾아보게 되잖아요. 프레스티지 이런 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서 오늘 프레스티지 봐야겠다 이런 사람 없을 텐데 약간 논란 초기작들을 다시 재발견하면서 또 그를 더 잘 알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의 최신작 아니면 앞으로 또 공개될 미래의 작품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맞아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그가 다시 관객에게 어떤 물음을 던진다는 지점에 있어서 또 한 번 무릎을 탁 치고 가는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훌륭하고 옛날에 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나왔다고 해서 안 좋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몇천 년 전에 나왔던 그런 뭐 일리아드라든지 오디세이가 아직도 읽히고 있고 고전으로 그게 더 지금 어떤 작품들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소설의 경우도 그런데 영화의 경우에는 특히나 영화나 음악 뭐 하여튼 영화 쪽 예술 쪽 이런 대중문화 쪽은 최근의 작품들이 최근 중에서도 가장 현재에 막 나오는 작품들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옛날에 조금만 몇 년만 지나도 잊혀지는 경향성 이게 저는 항상 안타까웠어요. 옛날의 작품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뭐 영상미라든지 기술이 발전하니까 액션씬을 더 세련되게 뭐 음질을 더 예쁘게 찍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거 말고 스토리적인 스토리 라인이나 사람들 그런 거는 옛날 영화가 더 뛰어난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영화가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요즘 영화라고 해도 다시 옛날 영화를 본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화가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그 사람들 다 옛날 영화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옛날 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거나 무의식적으로라도 약간은 베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 영화들이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오리지널로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전을 왜 봐야 되는가? 특히 영화에서 옛날에 지나간 영화들 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 다시 돌아보는 거 요번에 놀란 감독 영화들은 너무나 다 훌륭해가지고 네, 그렇게 옛날 영화들은 아니고요. 아니죠. 네, 2000년부터 시작된 영화들이라 지금 봐서 막 뭐야 흑백이야 화질 왜 이래 이런 수준은 아니라서 웬만하면 다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좋았고요. 이런 맥락을 잡아가는 거 오늘도 전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이 영화들의 공통점들 이 감독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해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되게 재미있어 하시면서 좋게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게 근데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뭐 소설이든 뭐 어떤 뭐 철학이든 어떤 장르든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한테 되게 중요한 화두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역사를 이제 하나씩 보는 건데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방식 자체가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다크나이트 시리즈 3부작 세계 무슨 어쩌고 3부작이라고 합니다.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인터스텔라랑 뭐였죠? 테넷이랑 덩케르크 전쟁 다룬 건데 덩케르크까지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논란이 다룬 유일한 전쟁 영화죠. 예, 아마 맞아. 그거까지 해서 2주 정도 더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맞춰볼까요? 네. 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프와 이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